자, 그래서 이제 문제 34번을 보죠. 자, 이 이제 그 부고는 그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예전에 오타비아누스. 그런데 이 오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예요. 시저의 양자인데 원래는 이제 시저 누나의 손자를 양자로 삼았죠.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자, 시저의 브루투스하고 죽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리스 유학 중이었어요. 급속하게 귀국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 나피두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죠. 제2차 3두 정치를 하는데요. 그때 나피두스를 제거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격전을 하게 되죠. 악티움 회전에서. 그래서 크게 승리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장악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그 로마 원로부터 조노난자라는 그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또 임페라투라는 칭호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칭호가 제1의 시민이라는 프리캡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원로 명단에 첫 번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명예를 얻게 되는데, 자,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원수정이라고 해요. 원수정. 자, 그리고 이 원수정이 시작해서 제정이 출발됐죠. 그 원수정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죠? 전제정으로 바뀌죠. 도미네이션은 전제정으로 바뀌는데, 이 원수정하고 전제정은 좀 달라요. 네. 이 원수정은 뭐가 냐면 형식상으로는 공화제의 틀을 계속 유지돼요. 예전에. 그렇지만 실제 정치는 뭐죠? 제정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공화정의 제일 높은 대빵이었던 집정관이나 이런 자리를 독차지하죠. 그래서 실권을 장악하고 했지만 공화제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완전하게 전제정으로 넘어간 건 제정으로 넘어간 건 전제정.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죠.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자, 왜 이런 전제정을 유지했냐면, 이런 원수정을 유지했냐면, 그 시저가 그 당시 황제 체제를 하려다가 죽게 되죠. 브루투스 공화파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겨울 삼아서 형식상 공화제를 유지를 해놨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 지배 체제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수정의 특징을 보면, 자, 황제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일단 여러 가지 권력 기반이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력이야. 군대를 장악해야 돼요. 군대를 장악하고 그 외에도 뭐냐면 막대한 관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을 훌조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요새나 아니면 도로 건설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요걸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렇지만 돈이 필요하죠. 돈이. 네. 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당시 황제의 제일 주요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아우구스투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을 펼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인구 재산이나 이런 거 평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징세제도를 폐지해가지고 관리가 직접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에게 판매세나 상속세 같은 걸 내게 하죠. 그래서 세원도 확대시키고 징세체제도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정복정책을 통해서 전리품도 얻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또 이제 국내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지방제도를 정비한 거죠. 지방제도를.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지방제도 정비는 이 재정 확보와 관련돼 있어요. 자, 크게 이제 지방을 두 개로 나누죠. 뭘로 나누죠? 원로는 직할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황제 총독 직할제, 황제 직할제로 나누죠. 황제 직할제. 그래서 근데 이 원로 직할제는 주로 어디냐면 주로 이탈리아 반도나 그 이탈리아 반도에 큰 섬 하나 있죠? 시칠리아.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속주에 비해서 뭐예요? 그렇게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자, 항주 직할제는 이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해외 식민지들이 그 황제 직할제예요. 네. 되게 그 황제 직할 중에 제일 부유한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이집트죠. 이집트는 정통적으로 모든 그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은 다 누구 거죠?
파라오 거죠. 그 당시 파라오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예. 그래서 이 이집트가 상당히 부유한 지역인데 이 황제 직할지의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원룸 직할지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공공근거로 들어가요. 공공근거로. 예. 공공근거로 들어오는데 아이라리온이라고 하죠. 이 공공근거는 아이라리온. 그리고 저희 황제 직할지로 들어가는 그 들어온 세금들은 황제 개인의 재산이죠. 그래서 황실 재정으로 들어가요. 황실 재정으로 들어가. 황제 개인의 재정으로 들어가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제 지문에도 나오는 피스쿠스라고 하죠. 피스쿠스. 그 왜 피스쿠스라고 하냐면 그 돈을 보관할 때 바구니에 보관했다 해서 바구니가 라틴어로 피스쿠스예요. 예. 자, 근데 이 공공근거하고 황실 재정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여기 황실 재정 개인 재산이 많죠. 황실 개인. 그러면 이걸 황제가 혼자 다 썼겠어요? 그 많은 돈을? 아니죠. 이것은 이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죠. 뭐 군대나 관료나 이런 것들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로마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볼거리도 제공해주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쓰거나 그걸 통해서 대중적 인기도 얻고 로마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권력을 기반을 굳히는 데 사용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집트의 태양력을 기초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이거는 옥타비아누스 때가 아니라 시저 때죠. 시저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이집트 태양력을 바탕으로 해서 율리우스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달력은 그 10개월 1년을 봤는데 이때 이제 12개월 1년을 보고 365일에서 좀 남는 것을 뭐냐면 그 4년마다 윤년을 이렇게 뒀죠. 오늘날처럼. 그걸 다시 수정한 것이 1582년에 그레고리력이죠. 예, 교황이 되는 그리고리 13세가 된 그레고리력인데 이 그레고리력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집트의 태양력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답이 틀렸죠. 자, 피스쿠스에서 설치한 국가 재정을 장악했다. 맞죠? 여기 피스쿠스 황실 재정을 통해서 이거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속주, 원룸 가나안 속주와 황제 직할 속주로 나눴죠. 어디가 부유한 지역이죠? 황제 직할지가 부유한 거죠. 그 다음 독신 남녀들이 결혼을 독려하는 출산 정책을 시행했다. 자, 이거는 좀 사회적 배경을 봐야 돼요. 자, 공화정 말기 때 로마가 영토가 확장돼 나가죠. 그때 많은 이제 그 정복 사업을 통해서 노예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예들이나 이제 동방에 여러 가지 부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박하고 강경하게 살았던 로마인들이 갑자기 뛰어난 문화와 노예들, 특히 여자 노예들을 많이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음란해지고 태폐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이제 로마 시민이나 원룸 계층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해. 결혼해도 얘를 잘 안 낳으려고 해. 왜 그러겠어? 얘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돈이 들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 차라리 얘를 낳고 키우느니 여자 노예들과 한바탕 즐기고 그런 게 낫겠다. 그런데 돈 쓰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풍기가 이제 물려나고 태폐적인 분위기가 막 확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심지어는 아우구스트의 딸이었던 줄리아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외동딸이에요. 그때 자기 부하장수 티베리우스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대낮에 강장 앞에서 뭐 불륜도 하고 바람도 피고 하니까 이때 이제 보수주의자였던 아우구스트가 화가 나고 자기 딸을 저기 성을 유배해 보내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뭐냐면 로마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태폐적인 분위기가 흘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애가 3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벌금을 때린 거야. 내 같은 경우는 완전 하죠. 그래서 노총각하고 노처녀는 무조건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 장려처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애를 많이 낳게 했어요. 애를 많이 낳아주면 어떻게 인구도 증가되고 세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자신도 뭐냐면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했죠. 화려한 궁정도 짓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독신남녀 결혼 독려 정책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그 풍기문란으로 이게 뭐냐면 태폐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속주민으로 구성된 보조군을 구성하고 전역 보조군 시민권을 부여했다 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아우구스트는 그 군제 개혁을 했어요. 모든 군 통수권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군을 세 개로 나눴죠. 칭의대하고 그 다음에 야전군단, 정규군, 그 다음에 보조군 이렇게 이제 그 나눴는데, 자, 칭의대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돼 있죠. 말자는 이거는 황제를 주변에 있는 보호해 주는 거야, 황제. 로마에 거주하면서. 자, 근데 이제 야전군단도 이탈리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변경 지역의 요충지에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외적을 방비하거나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가 야전군단이죠. 근데 보조군은 이탈리아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지방의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지인들. 이 보조군은 야전군단과 맞먹는 그 부대인데, 이들은 일단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정한 뭐냐면 근무를 하면 뭐가 나오죠? 로마 시민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왔죠. 네. 주로 이제 이 현지인들은 되게 게르만족들이죠. 게르만족들. 네, 게르만족들. 자, 이렇게 구성됐고, 모든 군인들은 일단 일정한 그 근무를 하면 퇴직 후에 뭐예요? 토지를 하사받고 그다음 노후생을 보장을 해줬어요. 자, 이들만큼 이제 군인들의 어떤 복지 정책에도 신경을 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면 점점 이탈리아인들이 군대 안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군만 현지인으로 채용됐죠. 게르만인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야전군단부터 칭의대까지 다 누구로 채워지겠죠? 게르만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그 당시에 개인별로, 집단별로 들어와가지고 로마와 계약을 맺고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퇴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게르만족들에게 뭘 전수시켜주죠? 로마의 전략 전술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이제 깔고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정 말기 때 들어가면 게르만족들이 게르만이 쳐들면 실제로 그 로마군들은 누가 로마를 보니까요? 게르만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투는 게르만의 싸움인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만큼 이제 이민족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5번을 보죠. 예, 35번. 자, 이 35번도 근어야. 이건 그가 나와. 페리클라스. 요번에 아까 지금 이제 아우구스투스, 또 카알데제, 비스마르크, 인물 탐구인지 모르겠지만 뉴턴, 그렇게 다 그죠. 6문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 기획과 미음과 관련된 그는 누굴까요? 카알데제죠. 샤르마누 대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카알데제를 하기 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의 역사를 좀 잠깐이나 개관을 해볼게요. 자, 프랑크 왕국은 프랑크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기에 이제 이동기에 세워졌는데, 대개 이제 시기적으로 5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제 있었던 민족의 그 왕국의 프랑스에. 자, 이 프랑크 왕국 두 개의 왕조로 구성되는데요. 메르빙고 왕조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카로링고 왕조로 구성되어 있죠. 자, 메르빙고 왕조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명 있죠. 하나는 클로비스죠. 이 클로비스는 왕조를 개창을 했고, 그 다음 기독교 개종을 했죠. 다신교에서 기독교 개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분할상 속죄에 의해서 왕권이 양카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궁제가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궁제가 나중에 피핀의 아버지였던 카로루스 마르틴이라는 사람인데, 요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죠. 뚜루 뿌아테 전투에서 이들을 격파하죠. 예. 자, 그리고 카로루스 마르틴은 왕은 아니었지만 실컷을 잡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로링고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카로루스 마르틴의 아들이었던 피핀이죠. 난쟁이 피핀인데, 이때 이제 이탈리아 로마 교황이 위기에 처했어. 왜냐면 북쪽의 롬바디아족들이 계속 로마 침입해 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피핀은 로마 교황이었던 스테판 2세의 그 요청을 받고 물리쳤죠, 그들을. 예. 그리고 나서 그 롬바디아 왕국의 롬바디아족의 땅의 일부였던 라벤나 지역을 누구한테 기증했어요? 로마 교황한테 기증해서 이게 최초의 교황령이 됐죠. 이제 최초의 교황령이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대가로 이제 피핀에게 뭐냐면 나름대로 도유를 해주죠. 왕을 이제 임명해줬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피핀하고 로마 교황청 간의 그 카로lin고 왕조와 로마 교황청의 협력 관계가 이어진 거야. 그래서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간 거죠? 그의 아들이었던 카로루스 대제한테 간 거죠. 칼 대제한테. 그래서 카로루스 대제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어요. 여기는 개관을 해보면 활발한 정복 전쟁을 펼쳤죠. 예,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다. 그래서 상당수의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자기 로마 교황을 괴롭혔던 롬바르족을 완전하게 편정을 했죠. 자기 아버지 때는 일본에 공격을 한 거고 이때 완전히 편정을 했고, 그리고 포에미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고 지역을 장악을 했다는 거. 그래서 막대한 영토를 하고, 심지어는 어딜 공격하죠? 저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그 2, 3세를 공격하죠. 그렇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하여튼 공격을 했다. 그래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통치체제를 구축해서 전국을 주로 분리해서 가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교회 세력을 이용해갖고 행정망을 구축했죠. 행정망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도 나왔는데, 공원형 기출문제. 카로lin고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그리스 라틴 문화의 부흥운동을 펼쳤어요. 그래갖고 알킨 등 학자들 영국에서 초빙해가지고 궁중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틴 문화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를 제작을 했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할 만한 그 문화 정책을 펼쳤던 카로루스 대제는 글을 못 읽었어요. 이 사람은 일자 무식이었죠. 그렇지만 문화에 대한 마인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 카로루스 대제는 800년에 그 로마 교황이었던 네오 3세인가요? 네, 네오 3세로부터 서노망제관을 받게 됨으로써 게르만 로마 기독교 문화를 융합시키는 서노마 문화의 어떤 바탕이 됐던 황제가 이 카로루스 대제죠. 그래서 이 카로루스 대제는 지금도 상당히 역사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유럽이 하나 통합하려고 하죠. 유럽이 통합했을 때 대한 역사적 거슬림은 언제 때요? 이 카로루스 대제 때야. 그래서 유럽 통합의 그 상으로서 이 카로루스 상이 있거든요. 카로루스 대제 상이 있는데, 이것은 1950년대 제작돼 갖고 유럽 통합의 공헌자들에게 매년마다 수여되죠. 그래서 카로루스 대제는 그 당시 유럽 통합의 상징자로서 오늘날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 계기가 오늘날 교황료의 기초를 마련했다. 자, 롬바디아족을 완전히 평정은 맞지만 롬바디아족의 영토를 일부 뺏어서 라벤나를 준 거는 그의 아버지였던 피핀 때죠. 예, 그러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 니은은 그때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2, 3세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세 무원시였던 트리스타 이졸데의 소재가 됐다. 아니죠, 이거는요. 예, 로랑의 노래죠. 로랑의 노래. 이 로랑의 노래는 그 당시 로랑의 젊은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후미에 있다가 그 이슬람의 기습 공격을 받고 죽게 돼요. 예. 근데 이거와 관련된 것이 나중에 이 노래가 구전됐다가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 이것이 다시 부각이 돼요. 왜냐면 십자군 전쟁 때 그 당시 아랍군에 대항한 유럽 세계의 어떤 수호자로서 노랑을 모사하게 되고, 이게 단순히 뭐냐면 칼 대제 입장으로 단순한 영토 확장이 불가한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카로루스 대제가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고 그걸 대표하면서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을 쫓아내는 전쟁으로 성전을 모사하게 되죠. 단순히 정복 정쟁 활동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중세 무문시인 로랑의 노래에 여기 소재가 됐고요. 트리스탄과 이졸다는 켈턴적인 영가예요, 영가. 켈턴적인 영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없고 고충자리 1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결과 정복전쟁, 그러니까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포함한 과거 소노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획득했다. 자, 소노마 제국 영토를 회복한 건 맞는데 이 남이탈리아 시칠리아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는 어디 있었죠?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탈리아는 베네베토 공국이라는 좀 듣기 생소한 그 공국의 소유였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192페이지에 고충자료 2번을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카로루스 대제 영역이 있죠? 거기 보면 남이탈리아는 누구 영토예요, 지금? 베네베트 공국 영토고, 그 다음에 시칠리아는 비잔틴 제국의 영토예요. 예, 시칠리아와 그 부근의 땅들은. 그래서 이 시칠리아는 후에 이제 2, 3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다시 노르만한테 가죠. 예. 자, 그래서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건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까지 포함한 과거 서노마 제국 영토를 확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스티아누스 항쟁 때죠. 예, 유스티아누스 항쟁 때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센스 등을 파견해서 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이탈리아 동고토 왕국, 그리고 시칠리아 이런 것들 강대한 영토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뭐냐면 그 도노마 제국을 회복했다. 영토를 보시면 되겠죠. 자, 니은을 보면 비잔틴 황제 미케알리스에게 끝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서노마 황제관을 받고 그 당시 동로마 황제에게 사신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미케알리스는 그 당시 이제 그 달마치아 연안에와 아디아 연안의 달마치아 연안과 베네치아를 받고 그 대신에 그걸 이제 인정해줬죠. 예. 자, 그 다음에 미우는 이런 나타난 소문자 체제는 오늘날 알파벳 소문자에 유래가 됐다. 맞죠? 이 카로링고 시대 때 만들어진 알파벳은 종전의 메로빙고 글씨체보다 되게 명확하고 우아하고 단순해요. 띄어쓰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카로링고 소문자가 15세기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게 다시 부각이 돼서 오늘날 알파벳 소문자의 기원이 되겠는데 그것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어디에서 했냐면 193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메로빙고 시대의 글자체와 카로링고 소문자 보이죠? 딱 보기에도 어때요? 앞에는 되게 복잡한 반면에 뒤에는 단순하고 명쾌하죠. 우아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다 개도서에 찾았는데 5번 지문 부분은 거기서 찾았어요. 5번하고 4번은 그 브라이어 타이언의 서양 중세사에서 찾았어요. 서양 중세사. 이게 서양 중세사가 기출문제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36번 넘어가죠. 36번. 자, 36번은 이제 보면 다음은 중세 말 한 수도사의 설교 가운데 일부다. 이 설교와 관련된 농민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오는 것을 복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이거는 무슨 난일까요? 와터 테일러의 난이죠. 예. 영국에서 일어난 와터 테일러의 난, 15세기 때 일어난. 그래서 그때 이 수도사는 존 본이라는 사람이죠. 존 본. 예. 저 와터 테일러는 왜 일어났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봉건제 반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봉건제 반동 때문에 일어난 난이 두 개가 있죠. 영국의 와터 테일러의 난과 프랑스의 자크의 난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14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봉건제 위기라 해가지고 14세기 중반에 뭐가 유행하죠? 중반 때 들어가면 패스트가 유행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 죽어요. 대규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때 이제 노동인구가 감소되게 되고 전반적으로 자, 노동인구가 감소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노의 상대적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예, 노동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임금 또한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죠.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그 영주들은 인정하고 그런 것도 받아들였는데 영국과 프랑스 일부 귀족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시대적 흐름을. 그래서 영국의 일부 영주들은 그 당시 학생들 합해지대를 폐지시키고 다시 예전에 부역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노동지대로.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영국 정부에서는 노동자 조례를 반포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예전에 흑사병 이전에 임금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야. 거기다가 이제 100년 전에 전비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두세를 부과하죠. 인두세라는 것은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뭐예요? 1인당 4실린을 부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시 빈민들도 반발하고 앞에 노동자 조례 때문에 농업 노동자 계층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불만을 가득 찼듯이 돼요. 그래서 노동자 조례가 이제 통과되니까 이때 이제 지방에서 존본의 선동과 와터 테일러의 그 지도 안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불태우고 군대를 입고 런던을 진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런던 진격해서 그 당시 영국의 대법관과 재무 담당관을 처형시키고 거기에다 런던의 빈민까지 가세를 하게 되죠. 자, 당한 어린 리처드 2세는 얼떨결에 그 당시 농민들이 내세웠던 농노제 폐지라든지 토지의 자유, 봉건제 예속 해방, 노동자 조례 폐지를 받아들인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당시 이제 그 와터테일란 지도자 있죠? 이 지도자를 이제 스미트필드에서 오라고 해갖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특허청을 막 작성하고 있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이제 작성해야 되죠. 그때 이제 사람을 시켜서 협상주의했던 누굴 죽인 거야? 예, 와터테일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마터테일러를 죽이니까 이제 농민군들이 어떻게 돼서 이게 뭐냐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지방 영주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이 마터테일러를 진압을 해요. 잔인하게. 그렇지만 진압을 했지만 막상 이제 끝나고 나서 영주들이나 지배층들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 왜? 안 들어주면 다음같이 마터테일러가 또 일어날 것이다 해갖고 들어주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부역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합폐지대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농노도 해방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죠. 자, 정부와의 협상 도중 주동자가 피살되면서 난이 진압됐다. 맞죠? 스미드필드에서 협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그 당시 마터테일러를 죽였죠. 자, 존 볼등이 난에 참여해요. 원시 기독교 평등사상을 설파했다. 그 수도사 이름이 존 볼이에요. 존 볼은 어떤 사냐면 위클리프 계통의 로랜드파야. 로랜드파. 이 로랜드파는 하층 사제 계급들로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이제 반봉과 반교회,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존 볼이 대중들을 성동할 때 연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유명한 연설했죠.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기싸움을 할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인가.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 시대 창세기 때는 평민과 귀족이 없었다는 거야. 다 누굴 평등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난에 가담한 농민들은 농노제 철폐 등 봉건제 예소부터 해방을 요구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들어주게 되죠. 지배층들이. 자, 그 다음에 귀족들에게 재산과 노역의 무제한 징벌을 허용하는 정부의 칙령을 빌미로 나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거와 관련이 없어. 마터테일러와 관련이고, 이건 자크리나와 관련된 거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꽁피에누 칠령이에요. 꽁피에누 칠령. 이게 어디 갔나? 내가, 여기네. 너무 열심히,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꽁피에누 칠령인데, 꽁피에누 칠령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때 이제 100년 전쟁 와중이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하는 것에 전비를 많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 프랑스 정부는 농민과 부르주아에게 많이 부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과 부르주아 계층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때 때마치 왕태자 사르단산이 전쟁 비용과 그런 부항이 그 당시에 영국군에 잡혔는데 이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3분의 1을 소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부르주아의 계층이었던 앙테아는 마르신이라는 이 프랑스 파리 상인이 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어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이 3.4대가 마르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무제한 징박권을 인정해주는 꽁피에누 칠령을 반포했는데 이거에 대해 누가 반발한 거야? 농민들이 반발했죠. 그래서 북프랑스 중심으로 해갖고 농민들이 자크린난이 일어나죠. 이때 자크린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가상의 인물인데 하여튼 이 자크린난을 그 당시 공공귀족들이 진압을 했죠. 그렇지만 진압하고 나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장원제가 해체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봉건제 반동은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서울에선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기은, 니은, 디귿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보죠. 37번. 자, 밑줄치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는 또 뭘까요? 또 그 인물이에요. 비스마르크. 예. 비스마르크 부분은 자주 기출에 나왔던 분이죠. 예전에 했던 것은 주로 철 정책 관련돼서 독일 통일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번 통일 후의 국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1871년, 그러니까 통일 전과 통일 후의 정책이 좀 다른데. 독일 통일은 언제 됐죠? 네, 아까 말했죠? 1871년에 했죠? 예. 자, 통일 전쟁에서는, 통일 전에는 철 정책을 냈어요. 철 정책. 철 정책은 뭘 우선시하는 거야? 군비 확장을 우선시하는 거죠. 예, 강력한 군비를 만든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맨날 침략을 했죠. 싸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슐레슈트와 홀스타인 문제로 덴마크가 싸웠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둘러싸고 오스트리아 싸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싸웠어요? 프랑스가 싸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합 전투를 통해 통일제국을 마련해 이뤘죠. 독일을 통일했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번 시험 문제는 통일 후의 문제죠. 통일 후에. 자, 요에 보면 통일 후에 보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대외 정책은 보면 예전엔 통일 전에는 강력하게 팽창 정책이었죠. 싸우고 막. 근데 이때는 형상 유지 정책으로 소극적으로 바뀌게 돼. 형상 유지 정책과 그 다음에 프랑스 고립화 정책으로 나타나죠. 고립화. 왜 그렇게 나타나냐 하면 자, 독일이 이제 통일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독일의 경제 발전이죠. 그리고 사회 통합 아니에요.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독일은 유럽 중앙에 있죠. 유럽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팽창하기도 좋지만 사방한 것도 침략하기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우면 독일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사회 통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 후에 제국을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외적인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질서를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제일 불만이 많겠죠, 독일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언젠가 독일 칠 것이라는 생각하네. 프랑스가 그 생각 아예 못하도 외교적으로 고집화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형 동맹을 맺었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그 뭐냐면 삼재 동맹, 그 다음에 삼국 동맹이죠. 이제 삼재 동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이제 불가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깨져가지고 떨어져나서 러시아 보장 조약을 이제 다시 맺는 등해서 러시아를 프랑스와 접근하지 못하고 막아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통해서 프랑스를 고립화시켰고요. 자, 형광 유지 정책을 잘 볼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베르린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러투 전쟁 결과 그 투르크가 패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유리한 산스테파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베르린이 1878년 베르린을 개최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조합해서 화막을 맺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스마르크의 노력 때문에 몰라도 1차 그 비에르 2세가 즉위하기 전까지는 유럽 정세가 뭐야? 유럽 정세가 평온한 상태였어요. 이런 체제를 무슨 체제라면 비스마르크 체제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나왔는데 1870년부터 해서 비에르 2세가 즉위하기 전까지 유럽 정세를 고정화시켜놨다. 그의 뛰어난 외교수에 의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한 문제 나왔고, 1번 질문에, 거기 나왔죠. 프랑스를 고립화시켜 유럽 열강대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죠. 2, 3, 4, 5번은 뭐가 관련되냐? 비스마르크 대내 정책이야. 통일 위해. 자, 비스마르크 대내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 시기로. 대내 정책은. 지우고. 자, 대내 정책이 프랑스 고립화 정책이고 형상 유지 정책인 반면에 대내 정책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세 시기로. 첫 번째는 문화 투쟁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당 협력기야. 네, 요때는 이제 문화 투쟁을 포기했죠. 세 번째는 사회주의자들과 대립하는 시기야. 이렇게 세 시기인데, 자, 문화 투쟁기가 왜 일어났냐? 이때 그 대상은 중앙당이에요. 중앙당하고 그 당시 자유당하고 이렇게 싸웠던 시대인데,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 통일한 이후에 비스마르크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당연하겠죠? 종전에 분리됐던 이제 나라를 하나 합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했던 사람이 교황 피영 9세요. 교황이 반대했어. 왜 반대했냐면 비스마르크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다는 해놓고는 교회 조직, 카톨릭은 상당히 체계적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카톨릭 조직을 침식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이들 한번 카톨릭을 좀 조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가톨릭 입법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예수의 성교사를 추방하고 성직자가 정치적 설교를 못하게 하고 교회 교육기관을 폐쇄시키고 주교들을 투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카톨릭 세력들이 뭘 만들었어요? 중앙당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여당이었던 자유주의자들 여당이 비스마르크 연합해서 자유당과 대입했던 그 시기가
뭐냐 문화투쟁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관세 정책을 했거든요. 고관세 정책. 예전에 비스마르크가 자유무역 정책을 했어요. 근데 이 자유무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일단 영국과 경쟁이 안 되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열어보니까 동료의 값싼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독일 시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쌓아갖고 보호무역을 하자 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니까 지금까지 비스마르크를 좋게 봤던 자유당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 이 자유당은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정당이거든요. 자유주의자들 모여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보호무역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국의회에서 자기 여당 하나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예전에 여당이 자유당이었는데 자유당이 야당으로 바뀌니까 누가 이제 끌어들인가? 중앙당을 끌어들였어. 그래서 중앙당과 다시 자유당이 대입돼요. 이때 중앙당은 이제 비스마르크를 지지하고 자유당은 뭐죠? 비스마르크를 반대하게 되죠. 이때 이제 중앙당이 요구했던 거 뭐냐면 종전의 문화투쟁에 있던 반카톨릭 입법들을 다 폐기시켜라.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중앙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예전에 반카톨릭 입법들을 다 폐지시켰죠. 이 비스마르크가.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나중에 자유당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무역보다 뭐가 더 나은 거야? 보호무역이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 해갖고 이 자유당도 점점 어떻게 돼요? 비스마르크의 어떤 입장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앙당과 자유당이 누굴 지지하게 되냐면 비스마르크를 지지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3인당이죠. 3인당. 이 3인당은 사회주의자들이 1875년에 만든 당인데 이때 이제 19세기 중후반 넘어가면 독일 상업화가 되죠. 네,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를 조직해가지고 3인당이 만들어졌어요. 이 3인당은 그 당시 개국투표 제도와 안에서도 다수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 의원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세력들 별로 안 좋아했던 그 비스마르크는 이들을 안 되겠다. 억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 암살사건, 미수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를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냐면 반사회주의법이죠. 반사회주의법.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에? 그 3인당을 불법단체로 하고 3인당의 그 관련된 예속단체들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주의자 개인적으로 뭐야? 국회의원 될 수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들이 3인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보면 그 뭐야? 그 당시 이제 그 보면 질병보호법이라든지 재해보호법, 양도 및 상해자 보호법 같은 이런 정책들을 이제 법안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입법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해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노동자를 보수하게 깨우겠지만 이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오히려 노동자들은 누굴 지지해요? 계속 3인당을 지지하게 돼요. 3인당을.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에름 2세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 비에름 2세는 비스마르크 정책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사회주의법을 폐지시키죠. 예, 반사회주의법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맞죠? 3, 4, 5번. 그럼 2번은 뭐냐? 틀린 게 2번인데 자, 영국 해군에 맞서 함대를 건설하는 적극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은 이제 비에름 2세예요. 이 비에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해임시키고 자기가 이제 직접 통치를 했죠. 그래갖고 이 비에름 2세 같은 경우에는 비스마르크 정책에 완전 반대로 왔어. 자, 비스마르크는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안 했는데 이 비에름 2세는 번 게르만주의를 내세워서 세계 정책이 이다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충돌하게 돼. 영국에서는 삼비 정책을 내세워서 삼시 정책과 영국과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루프와 지중해를 팽창하는 과정에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모로코와 둘러싸고 프랑스가 또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제 연합해갖고 무슨 협상을 맺게 되죠? 삼국 협상을 맺어서 나중에 이제 그 독일 삼국동맹과 대립을 해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그 비에름 2세는 그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해상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몇 년까지
함대를 건축하겠다, 만들겠다고 이게 뭐냐면 건함하겠다고 이제 그 법으로 공시를 해요. 이게 해군법인데 이 해군법이 뭐냐면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 제일 당황했던 국가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그 당시 이제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해상 패권을 장악해야지만 영국의 거대한 식민지 인도를 계속 장악할 수 있죠. 근데 독일이 함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해상 패권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 인도를 장악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은 예전에 명예로운 고집을 해가지고 어떤 동맹도 안 맺게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삼국 협상에 적극 참여해서 동맹을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번은 비에든 2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의 정책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8번 문제 보자. 38번. 자, 38번 문제는 지도는 어느 시기에 독일의 영토를 나타난다. 자, 이 시기에 각국에 일어난 사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일단은 단진이가, 폴란드라는 지역이 이제 폴란드 쪽으로 있죠. 원래 단진이 국제연맹이죠. 하여튼, 폴란드 가까이 있고, 지금 그 푸이센이 떨어져 있죠. 프루시아 영토가. 여기가 뭐야? 동푸이센 영토죠. 이거 지금은 러시아 영토 쪽으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있고요. 그 다음에 슈텐드 지역이 아직까지는 체코 지역에 있죠. 체코스로바키아 지역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제 베르시아 조약 결과, 그 독일 원래 영토였던 폴란드라는 지역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폴란드에도 넘어가고, 이거 단진이를 국제연맹 관리해야 되죠. 그건 왜냐면 폴란드가, 단진이가 만약에 그 독일한테 넘어가면, 폴란드가 내륙국가가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자,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대략 1918년 1차 세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38년에 그 시틀러가 그 독일의 체코의 북부 지역인 주텐덴랜드를 점령하기 이전까지죠. 그러니까 1918년에서 1938년까지의 지도예요. 네, 이 지도인데 이것은 이제 이 시기에 각국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1차 세계대전의 유럽의 정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선거권과 관련된 나왔고 예전 객관식 기준에도 그와 관련된 게 나왔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대중사회가 출현됐다. 대중사회가 출현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소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중 매체들이 등장했죠. 라디오 같은 대중 매체들이. 그래서 나는 대중사회가 출현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녀 보통선거권이 확산되죠. 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자료가 잠깐 몇 페이지 펴 보시려면 204페이지 펴보세요. 204페이지. 네. 자, 204페이지 보면 그 지문 2번 근거 있죠? 보면 자, 여기 보면 영국이 1918년에 남자가 보통선거를 얻게 돼요. 그때 이제 여자도 이제 4차 선거권 개정인데 31세 여자면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1928년 5차 선거권 개정에서 20세 이상이면 남녀가 다 얻게 되죠. 6차는 18세 이상. 이렇게 해서 남녀 평등 선거권을 얻게 되고요. 자, 미국과 독일도 여자한테 선거권을 주어진 건 1920년이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좀 늦어. 프랑스는 2월 혁명 때 남자들에게는 금방 줬어. 1848년에. 근데 여자들은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다. 다른 데는 전혀 혁명적인데 여성과는 되게 보수적인 걸 알 수 있고. 자, 일본은 1945년에 여자들에게 줬죠. 그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한 거고 1925년은 그 시대가 대전민주주의죠. 네. 한국이 제일 평등하죠? 한국이 국가가 건설하자마자 뭐예요?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줬어. 얼마나 이제 평등해. 1948년에 네, 똑같이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찾아보면 또 있나요? 캐나다가 있네. 캐나다. 네. 그래서 이 프랑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여자들에게 줬다는 거야. 좀 약간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통선거권 일반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전제 군주국가가 멸망했죠. 그 대표적인 독일과 러시아죠.
독일 비에른 미세는 이제 망명 갖고, 러시아는 그때 이제 3월 혁명에서 이제 제정이 폐지됐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체 신생 민주주의과도 등장하죠. 동유럽에. 이 동유럽은 예전에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지배에 있었는데, 이때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여러 나라 독립하면서 이들 공화정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지국가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복지국가. 그 다음에 좌파 정당들이 등장하죠. 노동당에서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정권을 장악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인민주의 전선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런 좌파 정당, 계급 정당이 등장해서 유럽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인 형태가 등장하게 됐다. 이런 특징들인데, 이 1차 세계대전의 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상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자, 영국에서 노동당이 처음으로 집권했다. 맞죠? 그때 이제 1924년하고 1929년에 맥도날드 노동당이 내각을 장악했어요. 물론 이제 우당이 자유당하고 그 경제 불황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좌파 정당이 뭐냐면 세력을 장악했죠. 이 노동당은 그 언제 만들어졌죠? 19세기 때 만들었죠. 원래는 보수당하고 자유당이 양당체제였죠. 이거 노동자들은 이제 자유당을 비판적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했는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이 노동자들이 안 되겠다.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협회와 페비온 협회, 독일 페비온 협회 그 여러 협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영국의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지금은 노동당하고 그 보수당 양당 체제죠. 자유당이 인기 있는데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의 보통 선거권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아니죠. 여자들에게 주어졌던 건 언제죠? 1946년이죠. 네, 틀렸고. 자, 러시아는 소비에트주의 공화국의 연방에 수입됐다. 예. 맞죠. 그래서 1918년에 그 당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구성됐는데, 원래는 이제 10월 혁명 이후에 레닌이 재헌의회를 구성해갖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선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다수당이 된 거야? 멘세비키가 다수당이 된 거야. 사회혁명당이 다수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볼세비키를 중심한 소비에트를 중심의 권력 구조를 하자 해서 러시아 소비에트를 구성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우크라이나 다른 이제 소비에트와 연합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1922년에 결성이 됐죠. 이걸 약칭 소련이라고 하죠. 예. 자,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20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 3번 지문 3번 설명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1917년에 2월 혁명과 3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월 혁명 고치세요. 10월 혁명. 자, 10월 혁명이 일어났다. 레닌의 볼세비키가 일으킨 10월 혁명 이후의 선거를 통해서 10월 혁명 고치세요. 3월 혁명을 다. 예. 제가 정신없이 치다 보니까 잘못 썼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트로코에서 무스타카 칼말이 그 공화국을 세우고 근대화 개혁을 다해냈다.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자, 이 무스타카 칼말은 청년 트로코당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1차 세계대전 때 육군 장교로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그 터키를 침입한 갈리포리 전투에서 크게 이제 영국군을 격파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패배 이후에도 터키 국민회의 소속으로 그 독립전쟁을 펼쳤죠. 그래서 1921년에는 대그리스주의를 내세우는 그리스군을 이 아나토리아를 침공해오니까 샤카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1923년에는 앙카라를 장악해서 오스만 제국을 붕괴시켰어요. 그래서 터키 공화국을 세웠죠. 자, 무스타카 칼만은 여러 근대화 개혁을 했는데요. 뭐 찰리안을 폐지시키고 유럽의 어떤 그 유럽식 그 알파벳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그레고리력을 이제 사용하고 노마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영국 여성의 선거권을 줬죠. 여성에게. 그 다음에 자기도 그 성을 사용했죠. 성을. 그래서 자기도 뭘 사용했어요? 네?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사용했죠. 이 아타투르크는 1934년에 터키 의회에서 주어진 성이야. 그래가지고 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죠. 아타투르크. 그래서 터키 가서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무스타카 칼만의 자손들이야.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로마 진군을 통해 무솔리가 이끄는 파시스당의 권력이 장악됐다. 몇 년이죠 이게? 1922년이죠.
네, 22년. 참고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거는 몇 년이에요? 1933년이죠. 대공황은 몇 년에 일어났죠? 1929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솔리니 정권을 장악한 건 대공황 이전의 이유예요. 이전이죠? 네, 그게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면 무솔리니 왜 권력을 장악했다는 건 이탈리아 그 당시 정세를 보면요. 자,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에도 불구하고 삼국 협상에 참여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장악하고 있는 미 회복 이탈리아 영토를 주겠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약속을 받고 참여했는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미 회복 지역은 획득했어. 근데 이탈리아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달마티아를 중심으로 해안 지역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서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전후 실업자들이 증가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제대군인들이 증가하고 막 하니까 사회가 혼란했던데요. 그때 이제 1919년에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쇼 전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검은 설치자는 조직을 개편하는데 이때 이제 이 무솔리니의 활동이 뭐냐면 반사회주의예요. 반사회주의.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에게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본 자본가와 군인 지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1922년에 무솔리니 군대의 무기나 경찰의 무기나